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1부를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연방준비제도가 가파르게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28년 만에 단행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오늘 오전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이 한자리에 모여 긴급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 5년 경제 운용의 큰 그림과 지향점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이 오늘 발표됩니다. 정부는 민간 규제 완화나 공공구조 개혁과 같은 과제와 기업과 부동산 등의 세제 개편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는데 검사 수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야권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당한 수사에 보복 수사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가 또 연기됐습니다. 발사 준비 과정에서 산화제 레벨 센서에 이상이 발견돼 다시 조립동으로 옮겨졌는데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데 최소 한 달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면회가 제한되던 시기 종합병원에 입원했던 80대 환자가 온몸에 욕창이 생기고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병원은 욕창이 생긴 건 사과하면서도 치료를 소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가족들은 병원을 고소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노인 학대가 증가했습니다. 학대 가해자는 배우자가 가장 많았는데 그동안 최다 가해자였던 아들보다 많이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러시아 침공을 피해 고향을 떠났던 키이우 외곽 도시의 주민들이 하나둘 폐허가 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참담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우크라이나를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희망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가파르게 올라서 최악의 상황인 물가 급등을 잡기 위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태욱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우려했던 대로 연준이 파격적인 인상을 단행했죠. 네, 그렇습니다. 연준이 정례 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3단계인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1981년 말 이후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허덕이는 미국 물가를 잡기 위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현행 0.75에서 1% 수준에서 1.5에서 1.75% 수준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연준이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라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것은 지난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입니다. 앞서 연준은 지난 3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고공행진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3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며 제로금리 시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어 잡히지 않는 물가 탓에 지난달에는 22년 만에 최대폭인 2단계인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네, 금리 인상, 이게 끝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연준은 올해 연말 기준금리를 3.4%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올린 것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상단이 1.75%인데요. 앞으로 연말까지 2배 수준을 더 올리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차례 회의 때마다 이른바 빅스텝인 0.5%포인트 인상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최소 서너 차례 더 올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몇 차례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의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네, 연준이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내놨죠. 네, 물가 급등 때문에 연준은 초강수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올해 미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3%에서 5.2%로 올렸습니다.
연준의 관리 목표 수준이 2%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물가가 안정화되기는 쉽지 않다고 본 겁니다. 상반기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8.6%에 이르는 등 8%를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연준은 이와 함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1.7%로 낮췄는데요. 본격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윤석열 정부 5년 경제 운용의 큰 그림과 지향점을 담은 새 정부 경제 정책이 오늘 발표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민간 규제 완화나 공공구조 개혁과 같은 과제와 기업과 부동산 등의 세제 개편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앞서 시장과 기업 중심으로 경제 운용의 축을 바꿀 거라며 규제 완화와 함께 공공과 노동 등 5대 부문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을 겨냥하던 검찰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구속위기에서 벗어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치소에서 내려옵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하고 나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겁니다.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산하기관장 13명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산하기관 두 곳에서는 후임 기관장 임명을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전임 기관장이 내린 인사발령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단 백 전 장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애초 청와대로 향하려던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인사수석실 소속 행정관을 지내면서 사표 종용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었습니다. 수사 동력이 꺾이면서 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도 계획보다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수사를 보강해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부터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미 이번 사건을 보복수사로 규정한 민주당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야권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당한 수사에 보복 수사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여야 간의 대치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하는 검찰 칼끝이 청와대 인사행정관을 지낸 박상혁 의원을 향한다는 언론 보도에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보복수사의 시작으로 규정하고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이 임명해서 첫 번째 작품이 보복수사 개시였다. 정치 보복수사는 반드시 실패하고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도 물러나라는 윤석열 정부 쪽 연락이 왔다고 주장하면서 이것도 수사할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조정실로부터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 역시 사퇴 압박 아니냐는 겁니다.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박상혁 의원도 언론에 흘리고 표적을 만들어 그림 그리는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대법관들이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한 점을 들어 정당한 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자신들이 집권할 땐 보복 수사를 많이 해놓고 이제 와서 프레임을 씌워 반사 이익을 얻으려 한다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 대한 그 수사도 정치보복이라고 우길 것인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초반에 일어났던 소위 지지난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이라고 인정할 것인지. 야당의 행정입법 견제와 예산 편성권 강화 추진으로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이 풀리기는커녕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대치 전선만 늘어나는 형국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을 도왔다는 의혹 수사도 범위가 넓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른 부처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거로 확인됐는데 여가부를 넘어서 문재인 정부 행정부처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손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행정부 각 부처에 수사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특정 정당 관계자로부터 20대 대선과 관련해 공약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지 회신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공문에 분야별 정책 공약 작성 양식이라는 파일도 첨부한 뒤 이와 비슷한 양식으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는지 있다면 그 양식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보내며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협조를 요청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의 고발장을 접수해 여성가족부가 정책공약회의를 열어 민주당의 대선 공약을 몰래 만들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최근엔 당시 여가부를 이끌었던 정영애 전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가부뿐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추가로 조사에 나선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여가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 수사협조 공문을 보냈다며 어느 부처에서 어떤 회신이 왔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가 더 진행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다른 부처에서도 여가부와 같은 사례가 발견될 경우 문재인 정부 전반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은 2020년 21대 총선과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20대 총선에서도 여성가족부가 여당의 공약 개발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김건희 여사 지인 동행 논란에 윤석열 대통령은 오래된 친구라며 국민 누구나 갈 수 있는 곳 아니냐고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봉하마을에 함께 간 수행원 가운데 2명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로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어 추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코바나 컨텐츠 전무로 일했던 김건희 여사 지인이 봉하마을에 동행한 것을 둘러싼 뒷말에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이같이 말했습니다. 저도 잘 아는 제 처의 오래된 부산 친구입니다. 아마 여사님 만나러 갈 때 좋아하시는 빵이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들고 간 모양인데 부산에서 그런 거 잘하는 집을 안내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봉하마을은 국민 누구나 갈 수 있는 곳 아니냐고 일축했습니다. 공식 비서팀이 없는데 혼자 다닐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방법을 알려달라고 취재진에 되묻기도 했습니다. 폐지한 제2부속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차차 의견을 듣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공식, 비공식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될지 또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될지. 이런 가운데 사적 채용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김 여사와 동행한 지인 외에 수행원 2명이 코바나 컨텐츠 출신 직원으로 현재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는 게 확인된 겁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적으로 채용했다는 말은 어폐가 있다면서 다른 대통령들도 오랫동안 일했던 편한 사람을 데려가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직원들이 김 여사 업무 전담은 아니라 일이 있을 때만 돕는다고도 부연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비판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해놓고 당선되고 나니 김 여사 측근을 대통령실 직원으로 채용했다며 차라리 공약 파기를 인정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뭐가 문제냐고 감싸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제2부속실 부활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있는 기구로 해결하면 된다. 공식 기구를 부활시켜야 불필요한 논란이 안 생긴다는 주장이 공존합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제2부속실 부활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선을 그었지만 공식 기구를 통해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가 기술적인 문제로 중단됐습니다. 기체 내부 센서에 문제가 발생한 건데 누리호는 종합 조립동으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발사대로 이송돼 기립까지 마친 누리호 발사체. 여기까지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들어서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발사 전 점검을 하던 도중 센서에 이상이 감지된 겁니다. 결국 발사는 중단됐습니다. 현장에서 그 내부 점검을 통해서 이제 원인 파악을 시도를 했으나 발사체 그 기립이 된 상태에서 발사체 접근하고 저희가 그 확인 작업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현재 상태로는 발사 준비 진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됐습니다. 문제가 발견된 곳은 발사체 1단부 산화제 탱크입니다. 산화제 충전 수위를 측정하는 레벨 센서 신호 점검 과정에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발사체를 내려야 할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시 종합 조립동으로 발사체를 가져와서 점검창을 통해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을 한 뒤 다시 점검을 거쳐야 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스가 이상해서 박스만 교체하는 것만 굉장히 빠르게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조금 뭐 복잡하다든지 몇 가지를 다 손을 봐야 된다 이러면 또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지난해 10월 1차 발사 실패로 절치부심하며 보완에 보완을 거듭했지만 또다시 기술적인 문제로 발사가 연기되면서 진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멈췄지만 건설 현장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적어도 일주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멘트 공급 중단의 후유증을 회복하고 골재와 철근 등 공사 부자재의 수급이 원활해지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토목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패널 옹벽 등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는 수도권의 공장. 벌크 차량이 일주일 만에 시멘트를 싣고 공장에 들어왔습니다. 시멘트는 곧바로 사일로라고 불리는 저장 탱크로 옮겨지고 골재, 철근 등과 혼합돼 제품 생산 과정을 거칩니다. 일주일 만에 공장이 다시 돌아가게 됐지만 아직은 30% 회복에 불과합니다. 보강토 옹벽 제품을 생산하는 또 다른 공장 시설은 이처럼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시멘트 공급이 아직은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상시 하루 75톤씩 들어오던 시멘트가 수급이 달려 당분간은 25톤밖에는 반입이 안 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되던 지난 일주일간 제품을 전혀 생산하지 못했던 데 비하면 그나마 나아졌지만 그동안의 매출 손실을 만회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에 저희가 1,800여만 원 정도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 일주일 동안 세워놨기 때문에 한 1억 원 이상 생산 제품을 생산을 못했습니다.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요, 한 일주일 이상 시멘트 공급을 사이로마다 다 받아야 되고요. 아파트 건설 현장도 예전의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차량이 드나들며 중단됐던 작업이 다시 시작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부자재 수급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원자재 공장에 원자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에 다시 생산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현장에 이제 자재가 반입되는 시점이 일주일 그 이후에 반입되기 때문에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시멘트 생산 차질과 출하 중단에 따른 시멘트 업계의 매출 손실은 912억 원, 레미콘 업종의 피해는 4천억 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중소업체들 가운데 82%는 물류와 운송에 차질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고 중소기업중앙회는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이견이 있는 만큼 일단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만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앞으로 입법 논의 과정에서 연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엄영서 국토부 2차관은 취재진과 만나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면회가 제한되던 시기에 종합병원에 입원을 했던 환자가 몸에 욕창이 생기고 상태도 더 나빠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병원은 욕창이 생긴 건 사과하면서도 치료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가족들은 병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제보는 Y, 김철희 기자입니다. 온몸에 붉은 상처가 난 여성. 발가락 끝과 엉덩이 주변 피부는 시커멓게 변해버렸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88살 최봉래 씨입니다. 최 씨는 지난 3월 말 호흡이 가빠져 의정부에 있는 A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병원에서는 폐에 물이 차긴 했지만 회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응급실 의사 시술하신 분이 어머니 합병증 안 오면 100살 넘게 사시고 치료 잘 하시고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2주 정도가 지났을 무렵 환자 상태가 위중하니 빨리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면회가 제한돼 최 씨 얼굴조차 보지 못했던 가족들은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기고 나서야 정확한 몸 상태를 알게 됐습니다. 신장 질환자였던 최 씨에게 적절한 약물 투여도 하지 않은 데다 몸 곳곳에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을 때 피부가 짓눌려 생기는 욕창이 발견된 겁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몸에 온몸에 다 만시창이 해놨더라고요. 염증에 욕창에 발가락에 난리가 난 거예요. 대학병원 관계자도 최 씨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다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제 상당히 일주 동안 이제 치료가 아무것도 이제 그게 진행이 안 돼 있고 이제 뭔가를 더 하려고 했으면은 이제 그런 어떤 기분 내용이 남았는데 일단은 악화가 된 상태이고. 팔다리 여기저기에 먹는 것처럼 시커먼 상처가 난 걸 본 가족들은 학대가 있었던 건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A 종합병원 관계자는 욕창이 생긴 건 사과한다면서도 고의로 치료를 소홀히 하거나 환자를 학대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악화된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한데 우리도 하는 데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그 부분은 그냥 그 부분만 주장하시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의성과 무관하게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명백한 병원의 과실이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민사상 과실을 물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과실 책임?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우린 제대로 치료받을 것을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됐을 때 하는 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외. 가족들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종합병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은 의료 기록을 분석하는 한편 병원 관계자 등을 불러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지난해 노인 학대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소는 집으로 학대 가해자는 배우자인 경우가 많았는데 최다 학대자로 아들이 아닌 배우자가 꼽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노인 학대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전과 달리 지난해엔 아들보다 배우자가 더 많이 괴롭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국내 발생 노인 학대는 배우자에 의한 것이 가장 많아 아들의 학대를 앞질렀다고 분석했습니다. 2005년 노인 학대 현황 조사를 시작한 이후 20년 가까이 최다 가해자는 언제나 아들이었는데 처음으로 순위가 뒤바뀐 겁니다.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내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내 돌봄 부담과 스트레스가 증가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가구는 줄어들고 노인 부부 가구가 증가하는 최근 가구 형태의 변화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37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들어온 노인학대 신고는 19,300여 건. 조사해보니 이 가운데 34.9%인 6,700여 건이 실제 학대 사례였습니다. 신고 건수도 학대 사례도 모두 늘었습니다. 특히 재학대 건수가 20.4% 늘어난 739건으로 집계돼 학대의 반복을 막는 게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대가 일어난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전체의 88%인 5,90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양로원이나 요양원 같은 생활시설과
경로당, 노인복지관 같은 이용시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각각 43.6%와 41.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방임과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순이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데요. 1577-1389 노인학대 신고 상담을 통해서 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 나비새김 노인 지킴이 신고 앱을 통해서 익명성을 보장받으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신고 체계와 사후 관리를 강화해 노인학대의 조기 발견과 재발 방지에 힘쓰는 한편 노인학대 등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 중 시행될 요양시설 CCTV 의무화를 대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의사와 상담한 뒤에 약국에서 조제된 약을 배달받는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가능해졌는데요. 원격 진료도 안 보고 약을 처방해 주거나 무자격자가 약을 제조해서 배송시키는 등 불법을 저지른 병원과 약국 등이 적발됐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약국에서 5,000원에 살 수 있는 알레르기 약입니다. 그런데 이 약을 비대면 진료를 통해 배달받았더니 3,100원이 나왔습니다. 택배값도 있는데 어떻게 더 저렴해진 걸까? 알고 보니 비대면 진료를 해준 병원에서 환자를 유인하려고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빼준 겁니다. 진료비는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요. 뭐 하시죠. 저희가 약국에 사드시는 건 좀 더 싸요. 택배비 무료니까요. 그런 뒤 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를 청구했는데 병원에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는 건 법 위반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탈모 치료제 같은 전문 의약품을 상담 진료도 안 하고 처방전을 발급해준 병원도 적발됐습니다. 무자격자가 약품을 조제한 약국도 있었습니다. 환자가 집에서 약을 받기 때문에 누가 제조하는지 모르는 점은 악용했습니다.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는 단속이 쉽지 않다며 제보나 신고를 꼭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코로나19가 완치된 뒤에도 후유증이 오래 간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연구에서도 다양한 증상이 보고됐습니다. 폐렴 발생 빈도가 높았고 심할 경우에는 폐 일부가 굳는 폐섬유화까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서 회복해도 후유증이 남는다는 호소가 이어지자 정부는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 즉 롱 코비드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후유증을 경험하고 계시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는 미흡했습니다. 정부에 보고된 일부 연구를 봤더니 코로나19 치료 뒤 폐렴 증상이 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진원 중앙대 교수팀이 평균 나이 63.5세, 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코로나19 환자 130명을 추적했더니 80%에서 완치 뒤에도 폐렴이 관찰됐습니다. 폐렴이 진단된 뒤 7일이 지나 병변 범위가 절반으로 줄긴 했지만 이후에도 2개월 더 해당 범위가 유지됐고 4에서 6개월이 지나서야 다시 줄기 시작했습니다. 폐렴 이외에도 호흡곤란과 후각 이상, 미각 이상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송진우 서울아산병원 교수팀이 중증 폐렴을 앓았던 코로나19 환자 11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선 완치 한 달 뒤 CT 촬영이 가능했던 65명 가운데 73%인 48명이 폐섬유화 소견을 보였습니다. 폐섬유화는 폐 일부가 굳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중증과 경증 환자를 비교한 다른 연구에서는 중증일수록 후유증을 보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호흡기, 그 중에서도 폐에 치명적인 피해를 남길 가능성이 큰 만큼 폐 관련 후유증에 대한 치료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도 2차 폐렴이 많다는 보고가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고 2차 폐렴이 겹쳤는지 안 겹쳤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정부에서 좀 가이드라인 같은 걸 좀 마련을 해주고. 정부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로 코로나19 후유증 조사를 진행해
이를 토대로 후유증 치료를 위한 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어젯밤 7,0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7,613명으로 전날 같은 시간 집계치보다 1,301명이 적었습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3,750명이 발생해 49.3%의 비중을 차지했고 비수도권에서는 3,863명으로 50.7%였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데뷔 9년 만에 단체 음악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BTS는 회식 콘셉트로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잠깐 멈추고 해이해지고 쉬어도 앞으로의 더 많은 시간을 위해 나아가는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리더 RM은 버터와 퍼미션 투 댄스부터는 어떤 팀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K-팝 아이돌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숙성하게 놔두지 않고 자신이 성장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방탄소년단 BTS의 단체 활동 잠정 중단 선언을 외신들이 일제히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BTS 활동 잠정 중단 배경에 병역 문제도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이 소프트 파워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두 나라 유대의 상징으로까지 미 국무장관이 언급한 BTS. We can't also forget the other very notable meeting between our countries recently. BTS visiting the White House. For the BTS Army in America, it was a thrilling day. AP와 로이터는 BTS의 단체 활동 잠정 중단 소식에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 면담, 유엔 총회 연설, 코로나19와 증오범죄 대응에서 목소리를 내온 BTS의 과거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BTS가 데뷔 9주년을 기념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며 이번 선언은 팬들에겐 엄청난 충격이지만 그룹 해체가 아닌 만큼 희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BTS의 7멤버가 당분간 각자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며 솔로 활동 계획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BTS의 헌신적 팬들은 응원과 슬픔을 함께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BBC도 BTS가 성장하기 위한 휴식을 발표하고 솔로 프로젝트로 나아가기로 했다고 타전했습니다. 일본의 한 문학 칼럼니스트는 BTS가 휴식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병역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마스타니 소이치로 씨는 칼럼에서 BTS의 활동 중단이 병역 면제에 대한 큰 진전이 없는 가운데 발표됐다며 이미 30살인 지는 올해 안으로 입영이 불가피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신화,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빅뱅 등 과거 인기 그룹이 군 복무로 한때 인기가 꺾였다며 스타들의 병역 문제에 대한 국회 판단이 소프트 파워의 향방까지 가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피해 고향을 떠나야 했던 키이우 외곽 도시의 주민들은 하나둘 폐허가 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처참한 고향의 모습에 참담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고향은 물론 우크라이나 전체를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희망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키이우 현지에서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쟁 초기 러시아의 집중 포격을 받은 키이우 북서쪽 외곽도시 보로잔카. 두 동강 난 아파트 바로 옆 위태롭게 서 있는 아파트에서 정리에 나선 주민들이 눈에 띕니다. 이제 주민들이 다시 돌아와서 집안을 청소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건물들이 좀 많이 무너진 상황이라 여기서 청소를 한다고 해도 이 안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을지는. 폐허가 된 아파트로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청소에 여념이 없는 주민 짠나를 만났습니다. 짠나는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키이우 도심의 아들 집으로 피난을 가 화를 면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Уже Іванків був окупований і вже танки, вже їхали сюди до Здвижівки. А 25-го вже був окуповане Шибино і Здвижівка, вже та сторона вся була окупована. 하지만 자신의 고향 보르잔카가 쑥대밭이 된 걸 알게 된 당시의 충격은 잊지 못합니다.
І коли виставили, що розбомбили Бородянку, що можна відчувати? Я сутки мовчала, добу мовчала, тому що я... 석 달 만에 처음 고향집에 왔다는 짠나는 참담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전쟁 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І ми їхали по мосту, по насипному ж цьому, і в руїнах, і навіть сьогодні ми приїхали знову в Бородянку врано. 부차시의 지역 방송사에서 일하던 알렉스도 러시아의 침공으로 한순간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잃지 않았습니다. 폐허가 된 고향에 돌아온 주민들과 도시 재건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ut people came back. They started to rebuild everything. They started to repair, to make Ukraine even greater, even better than it was. 지금 전쟁의 포화는 동부 전선에 집중돼 있습니다. 하지만 키이우 등 중서부 도시의 시민들도 무너진 고향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전장의 군인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YTN 신준명입니다. 미국이 돈바스 지역 전투에서 고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돕기 위해서 1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나토 회원국에게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더욱 늘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15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후 1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함 로켓 시스템과 다연장 로켓포, 곡사포 등 중화기와 포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과의 치열한 포격전 속에 중화기와 포탄 부족으로 고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기 위해 물과 식량, 의료품 등 인도적 지원에 2억 2,5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must intensify our shared commitment to Ukraine's self-defense, and we must push ourselves even harder to ensure that Ukraine can defend itself, its citizens, and its territory. 나토는 이달 말 열릴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종합적 지원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Allies are committed to continue providing the military equipment that Ukraine needs to prevail, including heavy weapons and long-range systems. 10억 달러 무기 지원은 전쟁 발발 이후 발표된 여러 지원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일부에서 종전 협상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영토 수복 의지를 굽히지 않는 우크라이나 편에 서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어젯밤 광주 대구 간 고속도로 휴게소 근처에서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한 주택에선 불이 나 1명이 숨졌는데요.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앞부분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졌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광주 대구 고속도로 대구 방향 한 휴게소 근처에서 화물차와 SUV를 비롯해 차량 넉 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5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61살 신모 씨와 SUV에 타고 있던 33살 한모 씨가 숨졌고 모두 3명이 가볍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2대가 추돌한 뒤 뒤따라오던 SUV 2대가 차례대로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오릅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경북 구미시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거동이 어려운 90대 거주민이 숨지고 집 한 채가 모두 탔습니다. 4시간 뒤인 밤 11시 50분쯤 인천 청라 국제지하차도 김포 방향 남청라 분기점을 달리던 2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고 차량 한 대가 탔습니다. 또 차량 수습을 위해 2개 차로가 모두 통제되면서 시민들이 연기에 노출돼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유독가스 향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냄새가 쾌쾌하고 그다음 하얀색 분진인가요? 그것도 떨어지고.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비가 내리며 서늘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다시 초여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7.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이 높은 상태고요. 한낮에도 26도까지 올라서 예년 수준에 서서히 다가서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전까지는 강원도에 5mm 미만의 비가 이어지겠고요.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 쪽으로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9도, 대전은 18.9도, 부산은 19.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 대전과 광주는 27도, 대구는 29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찾아오겠고요. 오후에는 중부와 경북 내륙 쪽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가파르게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28년 만에 단행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오늘 오전 재정통화 금융당국 수장이 한자리에 모여 긴급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가 또 연기됐습니다. 발사 준비 과정에서 산화제 레벨 센서에 이상이 발견돼서 다시 조립동으로 옮겨졌는데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데 최소 한 달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 협상 타결로 파업은 끝났지만 건설 현장 정상화에는 일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안전 운임제에 대한 논의가 국회로 넘어왔지만 최종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3학년 학생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됐는데도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협박 때문에 피해 사실을 숨겨왔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 급식에서 반쯤 잘린 개구리 사체가 나온 데 이어 또 다른 학교 급식에서도 죽은 개구리가 발견됐습니다. 학교 측은 납품업체를 불러 조사했고 식약처 등 관계기관도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나토 정상회의에 일본 총리로서 처음으로 참석한다며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1981년 말 이후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허덕이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0.75%포인트 대폭 인상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각 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현행 0.75에서 1% 수준에서 1.5에서 1.75% 수준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연준이 0.75%포인트 3단계 금리 인상이라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것은 지난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7월 회의에서 0.5%포인트 또는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각 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은 만큼 계속되는 금리 인상이 적절할 거라고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다만 분명히 0.75%포인트 인상은 대단히 큰 폭의 금리 인상으로 이런 규모의 움직임이 흔한 조치가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28년 만에 가장 큰 이번 인상폭이 이례적인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향후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금리 변화의 속도는 계속해서 향후 데이터와 경제 전망 변화에 따라 결정할 거라며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도시봉쇄라는 극단적인 방역 정책을 계속 시행하면서 경제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는 최근 석 달 연속 감소했고 청년 실업률은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최근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방역을 이유로 한 달 반 넘게 집에서 못 나오게 하자 곳곳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단 한 명만 나와도 10,000명의 이동을 금지하는 극단적 방역은 경제에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도시 곳곳이 봉쇄됐던 지난 석 달 동안 중국의 소비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외식은 20% 이상 줄었고 의류나 자동차의 소비도 16%가량 떨어졌습니다. 商品零售30535亿元，下降5%。餐饮收入3012亿元，下降21.1%。 그나마 상하이와 창춘 등 대도시가 다시 공장 가동에 나서면서 생산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18.4%로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 올라 더 나빠졌습니다. 여기다 이번 달에 사상 최대인 1,000만 명이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에 또 뛰어들었습니다. 16至24岁、25至59岁人口调查失业率分别为18.4%和5.1%。 시진핑 국가주석도 지난 8일 대학과 기업을 직접 방문해 대졸자 취업을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년층의 실업이 자칫 사회 문제로 커지지 않도록 바짝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年轻人撑起大梁，我觉得你们应该有这样的一种事业感、成就感、责任感，好好干。 중국은 하반기에는 코로나19가 통제되면서 경제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미국이 본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어 중국 경제의 대외적인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물가 문제를 비롯한 민생 안정에 총력을 쏟고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거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삼중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복합적인 위기에 놓였다고 진단했습니다. 해발 요인과 누적된 근본적 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나 상당 기간 고물가 속에 경기 둔화 양상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경제 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 운영의 축을 민간으로 옮기고 대대적인 구조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래 구조전환에 대비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물가와 민생 안정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노인 기초연금 인상,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고 법인세 인하 등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분명합니다. 경제 활성화, 민생 회복, 미래 준비입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만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탈원전 정책을 고집해온 문재인 정부가 그간 인상 요인을 억눌러 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조차 다음 정부에 떠넘겨 물가 폭등에 이은 공공요금 폭탄까지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함께 민생 안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역시 비상경제 대응체제에 돌입했고 법인세 완화 등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게 물가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며 당정의 움직임에 발을 맞췄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누리호의 2차 발사가 다시 연기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어제 오후 나로 우주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누리호 2선과 기립 점검 과정에서 산화제 레벨 센서에 이상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산화제 레벨 센서는 산화제 탱크 내부의 수위를 측정하는 장치인데
비정상적인 값이 계속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럼 누리호는 언제 다시 발사될 수 있을까요? 23일까지가 발사 예비 기간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기간 내 발사는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발사체 내부의 문제는 부품 이상이라도 점검을 하고 개선하는데 최소 한 달은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기립한 뒤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타난 센서 이상. 1차 발사 때는 나타나지 않은 문제입니다. 탱크 내부에서 산화제가 얼마나 차 있는지 알려주는 센서가 오작동한 것인데 센서는 국내 기업이 자체 개발했습니다. 부품만 바꿔서 문제가 잡히면 가장 좋지만 이 경우에도 원인은 파악해야 합니다. 우주 부품은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데 1차와 2차가 달랐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근본적으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왜 그동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몰랐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점검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품 문제가 아니라면 일이 커집니다. 주변 시스템까지 점검이 불가피하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장마철이 겹치고 장마 이후에도 폭염과 집중호우가 잦은 시기로 접어든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준비와 이송, 발사까지 최소 4월 정도는 날씨가 좋아야 하는데 이런 날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센서 이상의 원인과 보안, 점검을 마치면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다음 발사 일자와 예비기간을 설정합니다. 나로우주센터에서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에 방문했을 당시에 동행한 수행원들이 김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 콘텐츠 전직 직원들이자 현직 대통령실 직원으로 밝혀져 추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수행원 4명 가운데 1명은 김 여사 지인으로 알려진 대학 교수고 나머지 3명이 대통령실 직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직원 3명 가운데 2명이 코바나 콘텐츠에 근무했지만 최근 퇴사한 전직 직원이며 현재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다시 설치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느냐고 묻자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논란이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김해 봉하마을 동행 지인에 대해 김 여사의 오래된 부산 친구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김 여사가 공식 수행이나 비서팀이 없어 혼자 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부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분은 저도 잘 아는 제 처에 오래된 부산 친구입니다. 그래서 뭐 아마 저 여사님 만나러 갈 때 좋아하시는 빵이든지 뭐 이런 걸 좀 많이 들고 간 모양인데 부산에서 그런 거 잘 하는 집을 안내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들을 게 많아가지고 같이 간 모양인데 그 뭐 봉하마을이라는 데가 국민 누구나 갈 수 있는 데 아닙니까? 글쎄요, 지금 뭐 공식적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어떻게 저 방법을 알려주시죠?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공식 비공식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될지 또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될지 저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화물연대 파업이 8일 만에 일단락되면서 이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 논의는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여당은 일몰제 폐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최종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란 타협점을 찾은 화물연대 측은 곧장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안전운임제 지속은 사실상 일몰제 폐지로 받아들인다면서 국회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분모 확대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와 대화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공을 넘겨받은 여야는 협상 타결에는 한 목소리로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세부안을 놓고는 이견이 큽니다. 당장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연장에는 동의하지만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운영성과 보고 등을 받아보고 신중히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조호섭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했고 이에 대해서 국회가 어떻게 또 대응하고 앞으로 검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거는 맞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 확대 추진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안전운임제 연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법제하는 것을 최우선의 입법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야 입장차가 상당한 데다 국회 원구성 협상이 제자리인지라 언제 논의가 시작될지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의 성과 보고서도 변수입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성과를 두고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일몰제 폐지를 두고 여야가 격렬한 공방에 휩싸일 거란 비관적 예상도 나옵니다. 다만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두고 여야가 손을 놓은 사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큰 상황이어서 원 구성이 되는 대로 본격적인 협상에는 착수할 거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시멘트 업계는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일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도 안전운임제는 반드시 종료돼야 한다며 일몰제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입장 자료에서 시멘트 업계는 지난 7일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를 시작으로 1,061억 원의 누적 매출 손실을 입는 등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집단 운송 거부 사태는 화주인 시멘트 업계뿐만 아니라 레미콘 건설 등 관련 산업에도 큰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3년 일몰제를 전제로 올해까지 시행 예정인 안전운임제에 대해 당사자인 시멘트 업계를 제외한 채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한 건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3학년 아이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범행은 여러 번 반복됐는데 피해 아동들은 가해자들의 협박에 그동안 피해 사실을 숨겨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충남 서산시에 사는 초등학교 3학년 A군의 어머니는 아이 이야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6학년 형 2명이 A군과 친구 B군을 놀이터와 아파트 단지, 공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력을 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옷을 강제로 벗겨 유사 성행위를 시키거나 물건으로 엽기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등 끔찍한 범행이 여러 번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6학년 형아들이 자기랑 자기 친구한테 돌아가면서 옷도 벗겨서 자기 엉덩이도 벌리게 하고. 사건이 벌어진 장소들은 하나같이 학교에서 3분 이내로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A군 어머니는 바로 학교에 사실을 알렸고 학교 측도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는 시도경찰청이 담당한다는 규정에 따라 충남경찰청은 조사 과정에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가해 아동들이 촉법 소년이라서 범행이 확인돼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2년간 소년원 보호 처분이 가장 강한 조치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못할까 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솔직히 애들이 할 수 없는 행동들인 거잖아요.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살인을 저질러도 극악한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오로지 보호처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극악한 범죄만 예외적으로 형사처벌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게 교육청은 학교 폭력 처리 지침에 따라 가해 아동과 피해 아동을 긴급 분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아동들에 대한 심리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해당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특별 성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점심 급식에서 또다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앞서 다른 고등학교 급식 반찬에서도 죽은 개구리가 나와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번에도 열무김치에서 나왔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축 늘어진 채 식판 위에 놓인 이물질. 다름 아닌 개구리 사체입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급식 열무김치 국수에서 죽은 개구리가 발견됐습니다. 학생들은 즉각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학교 측은 곧장 사과문을 올리고 납품업체를 불러 진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학교를 방문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서울에 있는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급식용 열무김치에서 반쯤 잘려있는 개구리가 나와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납품업체 대표는 잘못을 인정했고 해당 고등학교는 남은 김치를 모두 반품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곳 모두 열무김치에서 개구리가 나왔습니다. 다만 두 학교의 열무김치를 납품한 곳은 각기 다른 업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 동물들은 자질전염병 원인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식중독도 일으킬 수 있고. 개구리 사체 급식 사태 보름 만에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면서 급식 위생을 둘러싼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 세베로도네츠크가 러시아군의 집중 포격으로 마지막 교량이 파괴되며 사실상 고립됐습니다. 러시아는 아조토 화학 공장에 대피 중인 민간인을 위해 안전 통로를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인 세베로도네츠크. 우크라이나군이 격렬히 저항했지만 러시아군의 집중 포격에 결국 마지막 교량이 파괴됐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 시장은 현지 시간 14일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도시와 강 건너 리시찬스크를 연결하는 세 번째 교량이 파괴됐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공세에 밀려 세베로도네츠크 중심부에서 밀려난 데 이어 퇴강로까지 막히며 사실상 고립됐습니다. 특히 이곳 아조토 화학 공장에는 민간인 500여 명이 대피해 있습니다. 러시아는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민간인 대피를 위한 안전 통로를 개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내 스바토보로 향하는 인도주의 통로를 개설해 모든 민간인의 안전한 대피를 돕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에게 무의미한 저항을 중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결승선은 키이우가 아닐 것이라며 조속한 무기 공급을 재차 호소했습니다. Сьогодні удар був по Львівській і Тернопільській областях. І ми знову і знову повторюємо нашим партнерам, що Україні потрібна сучасна протиракетна зброя. 현재 고립된 세베로도네츠크 안에는 12,000여 명의 주민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아조토 화학 공장에 갇힌 민간인 500여 명은 러시아군의 집중 공격으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 사태와 닮아가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돈바스 지역의 요충지인 세베로도네츠크를 여전히 사수하고 있다고 이 도시의 시장이 밝혔습니다. 올렉산드르 스트리우크 세베로도네츠크 시장은 현지 시간 15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이 공업지대를 통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트리우크 시장이 언급한 공업지대는 세베로도네츠크 내 아조토 화학 공장을 말하며 우크라이나군은 이곳을 마지막 거점으로 삼아 러시아군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 가스프롬이 현지 시간 15일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의 가스 공급량을 또다시 30% 이상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에 대폭 감축 발표에 뒤이은 것으로 기존 계획 공급량보다 60% 가까이 주는 것입니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가스프롬은 이날 보도문을 통해 공급 감축 이후로 가동 시한이 종료된 독일 지멘스사의 가스터빈 엔진 사용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참석이 확정됐지만
현지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일본 총리로서 처음으로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유럽과 인도 태평양의 안전 보장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호소할 것이라며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대통령실이 지난 10일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모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확정됐지만 현지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회견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란 산케이 신문 보도에 대해 정상회담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에 소극적인 것은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기시다 총리는 회견에서 참의원 선거의 승패 기준에 관한 질문에 여당 과반수라고 답했습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의석이 과반을 점하면 승리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국내 절도범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온 고려불상의 소유권을 두고 5년째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사찰 측이 처음으로 재판에 참석해 과거 적법하게 취득한 거라고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증거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10년 전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온 고려시대 불상 금동 관세음보살 좌상입니다. 지난 2017년 대전지방법원은 불상이 서산 부속사 소유라며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뒤로 피고인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검찰이 항소했고 5년째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관음사 측이 피고 보조 참가인 자격으로 법정에 나오기로 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참여가 미뤄지면서 변론기일만 11차례 진행됐습니다.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 관음사 측은 서산 부석사 측의 불상 소유권 성립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953년 관음사가 설립된 이후로 명확하게 법률상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일본과 한국 민법상 자신들의 소유권이 성립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에 앞서 제출한 준비 서면에서는 1527년 창설자가 조선에서 수행 중에 적법하게 물려받은 불상을 도난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それはお寺に言い伝えられていること、お寺に古くから言い伝えられていることです。記録に、その辺はまた追って書面で、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원고인 서산 부석사 측은 관음사 쪽에서 불상을 적법하게 취득했다는 증거가 있는지 재판부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관음사 측의 참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쪽의 주장을 오늘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검토를 충분하게 하고 또 법리적인 준비도 해서 다음 집판에 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인정하는 시효 취득 주장과 불상이 조선시대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득했다는 점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 재판부는 일본 사찰 측이 새롭게 주장한 내용에 대해 최소 한 차례 더 변론을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지난 2019년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강도 높은 금융규제 정책을 내놓았던 건 기억하실 텐데요. 이 가운데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한 조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헌법재판소가 오늘 공개 변론을 열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부동산 대책으로 이른바 1216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해 24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한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9억 원 넘는 주택을 살 때 적용되는 담보 인정 비율 기준을 40%에서 20%로 낮추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 강력한 금융규제가 줄을 이뤘습니다.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 기대가 강하게 작용하여 갭 투자, 전세대출 등 금융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하여 투기적 매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시가 15억 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바로 이 조항이 논란이 됐습니다. 헌법 제37조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적 근거에 따라야만 하지만 이를 무시한 조치를 하며 헌법 소원이 제기된 겁니다. 저도 이제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었고 갑자기 그런 대책을 듣고 나서 17일 날 전화를 해보니 정말 대출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1216 그 대책 이후에 현재까지 이르는 모든 기간에 걸쳐서 이 사건 조치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공개 변론을 열어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는데 쟁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이 조항이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행정지도인지 혹은 정부가 권력을 동원한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행위인지입니다. 이 조항이 은행법에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 공권력을 행사하는 등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어겼는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갖춰야 할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 이 조치로 청구인이 실제로 기본권을 제한당했는지도 고려 대상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청구인이자 정책을 주도한 금융위원회 측은 당시 15억 원 이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파른 가격 상승세가 나타난 만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공개 변론에서 주장할 예정입니다. 또 이는 단순한 지침에 불과해 따르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었고 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도 모두 지켰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공개 변론에서 나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수개월 안에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대출 규제는 여러 부동산 대책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만큼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도 오르면서 지난달 수입 물가는 36% 넘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가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63%가 올라 앞으로 물가 상승을 더욱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봉쇄 조치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한꺼번에 몰아닥치는 악재에 물가도 치솟고 있어 위기 경고 등이 울리고 있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4%에 달해 13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데 이어 수입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6.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광산품과 화학 제품의 수입 가격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특히 수입 원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바이 유가는 전년 동월 대비 63%나 상승했습니다. 수출 물가는 석탄과 석유 제품, 화학 제품 등이 오르며 전년 동월 대비 23.5% 상승했습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몇 개월의 시차를 두고 내수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6월 소비자 물가는 6%까지 오를 것이란 우울한 전망에 한국은행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은의 물가 목표치는 2%입니다. 2% 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은조차도 6% 물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당분간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현상 속의 한국 경제는 총체적 복합 위기를 뜻하는 퍼펙트 스톰 앞에 놓여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치솟는 물가 등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여당 내에 꾸려진 특별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와 류성걸 위원장 등 특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 민생 안정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당 원로 그룹을 만나서 6일 지방선거 패배 이후 민주당 진로 등에 관한 조언을 청취합니다.
우 위원장은 6.15 남북 정상회담 22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상임 고문들을 면담해 민주당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오후 경남 양산 평산 마을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예방합니다. 이번 방문은 한 총리가 새 정부 국무총리로서 전임 대통령을 예우하는 통합행보 차원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서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김병찬이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계획적 살인을 저지르고 범행 뒤 수사망을 피하고자 주도 면밀하게 도주 방법을 고려한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이만 기준으로 한 임금 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KT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제기한 관련 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T 전현직 직원 1,300여 명이 임금 피크제가 무효라면서 제도 시행으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과 수당을 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오늘 오후 엽니다.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훈련병들의 대면 수료식이 금지돼 군에 아들을 맡긴 가족들의 아쉬움이 컸는데요. 거리두기 완화로 부대 내 가족 동반 행사가 2년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짧지만 소중했던 재회의 순간 김민성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훈련병 대면 수료식을 연 육군 35사단. 객석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가족 친지들로 행사 몇 시간 전 일찌감치 채워졌습니다. 의젓하게 변한 아들을 기다리는 눈에는 은은한 설렘이 맺혔습니다. 걱정도 되고 어떻게 변했는지 너무 보고 싶지. 올 때 울었어요. 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가족들의 애를 태우는 식전 행사가 끝나고 드디어 수료식장으로 들어오는 장병들. 선명한 이등병 계급장과 태극기를 달아준 뒤 꿈에 그리던 아들을 비로소 안아봅니다. 떨어진 지 5주밖에 안 지났는데 기대보다 훌쩍 자라 돌아왔습니다. 너무 시켜먹었어요. 진짜. 아들 때문에 걱정 없어요. 나라 지키는 거. 50년 전 베트남에서 군 생활을 마친 베테랑과 이제 막 진짜 군인이 된 손자는 서로가 그저 반갑고 자랑스럽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는 늠름한 모습을 보니까 옛날에 제 생각이 나는데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힘든 군생활 하신 할아버지가 늘 존경스럽고 이 모습을 본받아서 저도 군생활 더 잘 적응하고 싶습니다. 35사단은 앞으로 열리는 신병 입영식 등도 모두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직접 신병들을 축하하고 격려해 줌으로써 신병들이 자신감과 자긍심을 갖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훈련병에서 이병으로 거듭난 200여 장병과 가족들의 뜨거운 재회. 당연한 줄만 알았던 모습을 참 오랜만에 보며 돌아온 일상을 실감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와 내년을 전남 방문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선포식이 코로나 대유행으로 1년이나 늦어졌는데요. 한 해 관광객 1억 명을 유치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엑스포와 이듬해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뒤 한 해 1,000만 명이 훌쩍 넘는 관광객이 몰려든 미향 여수와 생태 수도 순천. 여기에 진도와 신안 등 전남 서부권도 대형 리조트와 호텔이 속속 들어서면서 머무는 관광의 기반 시설이 많이 늘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와 내년을 전남 방문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일상 회복과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관광 수요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전라남도 와봤더니 너무 좋더라. 전라남도 관광을 활성화해달라는 그런 국민들의 많은 기대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캠핑, 박람회 등
체류형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미향과 의향, 예향의 전통을 살려 청정과 힐링 그리고 안전 쉼터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전라남도는 국내 관광객 1억 명과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再び高知県と全羅南道との間で多くの人々が行き来する日が戻ることを心から願っております。 전라남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유네스코 세계유산 갯벌과 국제농업박람회,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축제와 관광을 연계시키고 문화예술 콘텐츠 육성 사업까지 연계시키겠다는 그런 당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두 3조 원이 투자되는 남해안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에도 선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연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서울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는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하늘이 점차 개겠고요. 기온도 제법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나 높은 상태고요. 한낮에는 26도까지 올라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강원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이어지겠고요.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7.9도, 대전이 18.9도, 부산은 19.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광주가 27도, 대구는 29도 등으로 어제보다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찾아오겠고 오후에는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아침까지 강원도와 또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2부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